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이 아닙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 스페셜 진행자 박지훈입니다. 자, 오랜만에 진행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좀 떨리기도 한데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FM 94.5MHz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에 과연 이 결정을 미국이 이해했느냐, 이 부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 괜찮을까요? 한반도의 현인으로부터 직접 명쾌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일본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안구 커플로 사랑받았던 배우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 결혼 3년 만에 파격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폭로전 우리 연애할까요에서 정리해 봅니다. Hello, I'm Miki Dezaki, director of 주전정.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하필 제가 진행하는 오늘 미국인이 여기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인터뷰인데요. 4부에서는요. 영화 주전장의 미키 데자키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뉴스 정면승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름 전에 체결되면서 밀실, 추진, 졸속, 체결 논란을 불러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죠. 지소미아가 결국 종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협정 지속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청와대 판단인데요. 오늘 김현종 2차장은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요. 유감을 밝혔고요. 미국 측에서도 실망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우려는 한미일 동맹과 안보 협력 균열에 대한 걱정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취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은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TV 출연도 하셨죠? 예,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가장 바쁘기도 하고 한반도 현인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많은 얘기들을 좀 지금 시점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는데요. 일단 이게 예상되었던 종료인지 아니면 예상 밖의 결정인지 그거에 가장 궁금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네. 그때 저는 저렇게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은 더구나 이제 안보 협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출 규제 하겠다고 그 핑계 대지 않았어요. 네. 또 그거 보고, 금년도에 8월 23일인가? 종료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죠. 8월 1, 2, 3일 경에는 우리 쪽에서 저거 지소미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 해야 되지 않겠나.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는 위안부 문제도 덮어버리고 그렇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한 덩어리로 엮어내려고 그런 게 이게 미국의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는 한미일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있지만은 한미일동맹은 아닙니다. 세 개 합친 건 아니라는 거죠? 세 개 합친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세 개를 합치고 싶은 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네. 미국의 구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구상이 실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한미일 동맹, 삼각동맹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입니다. 네. 거기 들어가면은 중국은 바로 우리한테 경제적 보복을 가해올 거예요. 사드 때보다 더 센 겁니다, 그게.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일본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말하자면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는 경우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는 경우에 네. 일본은 별로 타격을 안 큰 입지만 피해를 안 입는다. 예. 우리는 바로 타격을 심하게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드 문제를 그때 해결할 때도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지만 3부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드는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MD 체제 편입하지 않는다. 네.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이 미사일로 중국을 둘러싸는 건데 세 번째가 한미일 삼각동맹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장시켜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미국의 구상에는 차질이 왔어요. 아하. 그러나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볼 때는 예. 잘한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건 잘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본의 수출 보복, 이 경제 보복 이 부분 때문에 잘한 걸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별한 그 이유도 없이 이것을 연장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베가 그런 점에서는 도와줬죠. 도와줬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김현종 차장 발표 들으셨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본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강복절에도 우리 경축사 하면서 일본한테 그걸 알렸잖아요. 근데 일본이 끝까지 우리를 무시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또 연장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8.15 광복절 경축사도 네. 경축사지만 구체적으로 외교부 차원에서는 1대1 대화를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건 뭐 일본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 외교적으로 풀자고 그러는데 호응도 안 오고 네. 8.15 경축사에서도 그 정도 일본에 대해서 점잖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대해서도 이런 방구 코멘트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안보 협력이 안 되는 나라하고 어떻게 경제 협력하느냐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나라하고의 이 군사 정보를 어떻게 공유합니까?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우리가 지금 그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연결시켜서 대중 압박 그 삼각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경제적으로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아베가 어쩌면 기회를 준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하. 그러면 실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경제적 부분 말고 청와대가 이 협정 지속이 우리 국익 특히 안보 뭐 이런 데서 크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실리적으로는 이럴 건 전혀 없습니까? 정서적으로는 뭐 정보 같은 조금 불편한 그 분위기가 예. 몇 달은 가겠죠. 그러나 한미동맹은 이게 지금 5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0한 그렇죠. 4, 5년이 넘은 오래됐습니다. 거목입니다. 예. 그다음에 미일동맹도 오래됐죠. 오래된 거목이고. 거목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근데 사실 두 거목,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라는 거목과 거목 사이를 연결하는 이 통로가 지소미아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소미아를 그전에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갑작스럽게 경제 대국이 되면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잖아요. 네. 2010년대로 넘으면서 중반이 넘어서면서 중국이 갑자기 이 군사 대국화 그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네. 오바마 정부 말년부터 시작해서 중국 압박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더 그걸 무역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이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한 덩어리로 묶으려고 했던 네.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만약 그런 구상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네. 우리는 그 중재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빠지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을 해서
수출 규제를 중단하고 미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그 배제하지 않도록 조정을 했어야죠. 네. 이제 와서 실망스럽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외교의 특성상 한미관계의 특성상 이건 미국하고 사전 조율 없이 했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네. 다만 미국이 흔쾌하게 오케이 그렇게 말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을 걸었을 테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대1 대화하자고 그러도 일본에 대꾸도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축사에서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지소미아 계속 연장해 나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국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약 필요하다면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입장에 서가지고 일본을 설득하라는 얘기를 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반응이 좀 놀라워요. 어제만 해도 미국이 우리 지소미아 파기를 이해했다는 식으로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나 뭐 미국 언론 보면 상당히 실망한 뉘앙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 실망이 우리한테 실망했다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지소미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와가지고 미일동맹이라는 거목과 한미동맹이라는 거목을 연결시켜서 그걸 삼각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전략 구상에 차질이 온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실망스럽다는 그렇죠. 거네요. 미국의 뜻대로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잘하던가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율을 좀 잘했으면. 그러면 조율을 하든지. 예. 이제 와서 일이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실망이니 무슨 당황이니 또 그다음에 충분히 한국이 그 한미관계 특성상 사전에 그 협의하지 않지는 않았을 텐데 네. 아주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서 그 오리발 내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오리발이라 봐야 됩니까?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본에서 지금 강하게 저항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 이거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느냐. 한국을 사전에 콱 눌러가지고 네. 더 이상 그런지 못하게 했어야지. 라고는 이제 저항이 들어가니까 방해가 들어가니까 빠져나가려고 뭐 얘기가 충분히 된 건 아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죠. 비건 대표가 오늘 돌아갔잖아요. 미국으로. 어제 김현종 차장 만나서 얘기를 했겠죠 많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그 희망적인 그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 북쪽의 그 리용호 외무성이 폼페이오 장관의 22일인가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마치 트집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심한 표현을 썼어요. 독초 무슨 걸림돌 쓰던 얘기도 많이 쓰고 그랬던데 지난번에 8.15 경축사 후에 북한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대해서 했던 말 못지않은 그런 험한 말들 써가면서 비판을 하면서 실무 협상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분위기는 북미 협상 가능성은 좀 줄었다 이 말입니까? 북미 실무 협상. 실무 협상 말하는 거죠. 실무 협상을 그러니까 훈련 끝나면은 바로 하기로 되죠. 바로 실무 협상 하는 걸로 막 사전 양해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비건이 왔죠. 네. 왔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그것과는 무관하게 22일 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계속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는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계속 앞으로 가르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회담 지휘자 그러니까 비건을 지휘하는 사람이 폼페이오 아닙니까? 그리고 실무 협상을 하더라도 바로 북미 정상회담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기를 중간에 고위급 회담을 한번 하자 하고 그래서 3단계 접근론을 얘기를 했는데 3단계 접근론도 마음에 안 들었을진데 폼페이오 장관이 또 그 완전히 상하의 관계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그게 옳은 길이라는 식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투의 말을 하는 그 말투가 좀 싫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확 아마 식었을 거예요. 네. 지금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스페셜 시사 DJ 박중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해서 저 청취자 여러분 많은 의견들 받고 있는데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올려주시면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도 했는데 이거가 궁금하네요. 결국은 우리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게 우리 장관님 의견이시네요. 있죠. 왜냐하면 네. 미국이 뭐 점잖게 얘기를 했을지 아니면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미국은 분명히 그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하는 걸 반대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미국이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해야 되느냐. 우리 국익이라든가 우리의 국민 정서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지소미아 이게 연장하는 게 옳지 않다. 아하. 우리도 우리 목소리 좀 내자. 그동안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 한미 워킹그룹에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그랬고. 괜히 물어봤어요. 특히 작년에 평양 그 정상회담과 병행해서 체결했던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그 체결되자마자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불쾌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군사분야 그 합의서가 미국의 그런 거의 그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라고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군사훈련도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얘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미국의 노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미국이 계속 나가면은 곤란하다. 아하.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걱정되는 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더 밀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밀착되면 어디까지 되겠어요? 아, 밀착돼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일본이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 예. 더구나 일본도 자존심이 있는 나라예요. 밀착돼도 밀착돼서 우리를 압박한들 우리가 우리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미국과 일본이 밀착하는 것은 주로 대중국 정책, 대중 정책 차원에서 그런 건데. 그렇죠. 중국도 그걸 얼마든지 지금 억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밀착이 된들 한미동맹 또는 한미관계에 별로 그렇게 영향 없어요. 상관이 없다. 한미동맹은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미군이 여기 남한 땅에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아하. 이 두 군데 미군이 있으면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렇죠. 주일미군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체가 미국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거 때문에 뭐 철군하겠다? 철수. 예. 감히 그런 말 못합니다. 못합니다. 한국에서 미군 철군하고 나면은 주일미군도 흔들리게 되고. 그다음에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동맹 흔들지 못해요. 못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지소미아가 결국 석 달 이후니까 11월 달에 종료가 지금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미국, 일본의 이 삼국의 정보 공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와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는 정보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정보 공유하는 거를 일본은 거기서 얻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미동맹이 있으니까. 아, 예. 그러니까 큰 문제는 사실 없네요. 정보 측면에 그러니까 봤을 때.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는 주로 이제 북한이나 중국 동북 삼성 쪽에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서 일본한테 통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의 군사 이익을 증강시켜주는 협정입니다. 우리의 그 휴민트라 그러나요? 뭐 미국이 우리한테 뭘 군사적인 행동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일본이 먼저 감지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겠지만 중국, 러시아 쪽은 우리가 먼저 알려주는 거네요. 우리가 먼저 알려주게 돼 있죠. 그런데 왜 한교안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북한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 러시아는 축배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도 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 양반이 이런 그 법률은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제 정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럼요.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북미 대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좀 김현종 차장은 실무 협상 관련해서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는데 리용호 외상 얘기를 보면 조금 쉽진 않다. 합사에 이렇게 봐야 바뀐 됩니까? 아.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리용호 외무상의 폼페이오 장관 비난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비건도 희망을 가졌을 거고 북한의 실무자들도 뭐 실무 비건과 김명길? 네, 김명길이요. 김명길의 실무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뭔가 지금 한마디 분명하게 못을 받고 나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용호 외무상이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예. 분위기가 이제 식었죠.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정치의 세계에서 하루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도 긴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외교의 세계에서도 예. 외교도 정치 아닙니까? 정치죠. 외교 세계에서도 예. 하루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도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준비했던 뉴스가 달라져 버렸네요. 그렇죠. 달라져. 오후 저녁이 돼버리니까요. 자, 여러 가지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2758번님께서 역시 한반도 현인이시네요. 명쾌합니다. 품격 있는 강국 대한민국의 21세기 신외교 멋집니다. 장관님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장관님이 외교부 장관 뭐 이런 일은 다시 한번 어떤가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청취자분들이 글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장관님 얘기가 우리 4867번님이 이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지소미아의 메인 것처럼 연막을 치고 나서 뒤로 다른 카드를 만든 후에 종료했다면 어떨까? 이건 질문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연막을 칠 건 뭐 있습니까? 예. 예. 그냥 그대로. 더구나 뒤로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좋은 메시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지 않고 연장이 됐다 그러면 장관님은 좀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실망하죠. 그럼 지금 이렇게 연장 종료 결정을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가끔 우리 국민들이 착각을 하는데 똑같은 급이 아닙니다. 솔직히. 네네네. 이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면 미일 동맹은 우리 한미 동맹보다도 한 수 두 수 위라고 나는 봐요. 네. 워낙에 일본이 미국한테 잘하니까. 잘하죠. 예. 시키는 대로 하고. 네. 근데 그다음에 미일 동맹은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 미국의 전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예. 한미 동맹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비중이 떨어지는 동맹,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급이 같지 않은 동맹, 양자 관계에서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오히려 득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무슨 깼다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흔들어서 한미동맹을 흔들게 만들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많은 글들이 반대편 글들도 좀 있어요. 0507님인데 파기까지 하다니 이 정부의 안보의식이 참으로 불안합니다라고 하고. 사기? 아니요. 사기는 아닌데 파기를 하니까. 예, 종료인데 파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은. 파기는 아닙니다. 미국면은 이제 파기라고 그랬죠. 예, 파기까지 하니까. 파기나 종료나 뭐 같긴 한데. 엎어치나 둘러치나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종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안보의식이 참으로 불안하다 하는데 우리 현인의 판단은 어떤지 물어봐요. 그거는 이게 안보라는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 게 안보는 아닙니다. 네. 우리 독자적인 영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미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 목소리를 내가면서 해야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는 이런 손해가 온다. 이거는 미국이 너무 우리한테 압박하지 마라. 네. 그리고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이라면은 네. 우리 입장도 미국이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가야 이게 오래 가는 거지. 네. 우리가 뭐 미국의 속국입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예. 아니잖아요. 그 말은 속이 다 시원합니다. 동맹이면 서로 존중이 돼야 되고. 동맹이라는 것은 1대1이라는 얘기예요. 네. 물론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격이 같지는 않지만은 네. 한미 동맹 차원으로 나르면은 미국도 한국을 1대1로 그야말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하는 분들 가만 보면은 어떻게 감히 미국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가.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북미 회담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겁니까? 어떻게 실무 회담 말고? 네, 실무 회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지경에 네. 빠진 것 같고. 예. 9월 중순에 유엔 총회가 열리면은 리옹호 외무상이 지금 갈 것 뉴욕에 같거든요. 간다는 거죠. 연설을 뭐 신청해 놨다고 그래요. 네. 아마 미국 비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과 우연히 만난다 할지라도 네. 그것이 회담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되면은 실무회담은 그 폼페이오와 이영호가 만나기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폼페이오와 이영호가 뉴욕에서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네. 그게 어려워졌다. 아하. 그러면 이제 그 뉴욕 연설 이후에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 다시 또 날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하. 참, 그 부분은 참 좀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트럼프 그러면 재선 전략이 이게 수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수정되는 아니죠. 되는 그건 아직 겁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예. 이 정치판에서 하루는 예, 죄송합니다. 예. 날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요. 또 갑자기 칭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또 그래도 뭐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해서 또 희망찬 또 힘찬 얘기를 또 우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현 전 예.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일본의 반응을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현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직접 연결을 했는데 아베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들었는데 일본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본도 어제 한국의 지소미아 그 종료죠. 예. 여기는 파기라고 아주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전혀 일본은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 후지 텔레비라든지 텔레비 토론에도 나가고 있는데 네.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국이 이렇게 선을 넘을지는 몰랐다라든지 예. 그리고 전혀 대응에 대한 아마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오늘 아베 수상이 프랑스로 회의 가기 전에 예.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내부 방침이 아직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하라고요? 자, 일본 언론의 논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보수 신문들이 좀 많잖아요. 예, 먼저 일본은 여하튼 이번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일본에 별로 영향이 없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북한을 유리하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화내게 했기 때문에 네. 일본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가장 손해를 본 나라가 될 것이다라든지 이런 논조로 오히려 좀 될 수 있으면 충격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중도적인 미디어들은 오히려 한국이 8.15 문재인 대통령 성명 이후에 21일 날 있었던 중국에서의 한일 외상회담까지 한국이 몇 번 제스처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한국의 강경한 조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이런 논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국제법 준수 얘기를 아베 총리가 했다는데 이 정보 협정에서 90일 전에 종료를 한다면 통보를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을 그대로 준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마 아베 수상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하. 물론 아베 수상이 국제법의 그 주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은 한국은 8월 2일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일본은 이게
징용 재판에 대한 한국이 이 65년 조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아마 아베 수상의 문제 제기는 한국이 문제를 먼저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그런 해석이겠죠. 참 그러네요. 자, 이 정부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화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본과. 근데 일본이 모두 거부하면서 얘기했다는 건데,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은 원하면서 우리랑 대화는 거부한다. 이런 입장이 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대화를 했으면 이게 연장이 됐겠죠. 그렇지요. 일본도 문재인 대통령 8.15 이 성명에 대해서 조금은 톤이 다운됐고 일본의 유화적인 제스처로서 좀 출구를 찾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 김현정 차관의 이 발표에서도요. 일본에게 8.15 메시지까지 주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보기에 아마도 좀 미국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고 한국이 설마 이렇게 종료 파기할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글쎄요.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일체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부 방침 속에 일부 강경파들은 아마도 일체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좀 파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그것을 조금 기다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경파들은.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28일부터 우리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본격 시행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반응을 그때쯤 알 것 같아요. 혹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나요? 품목을 좀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본이 한두 품목에 좀 허가를 내면서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척은 했지만 처음에는 그랬죠. 28일 이 조치를 실행을 유보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그대로 강행은 할 건데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일본도 좀 상황이 복잡해진 게 일본 세계 품목 규제 조치만 가지고도 한국의 경제에 타격도 있지만 일본도 많은 경제 영향이 있죠. 특히 불매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날지는 몰랐기 때문에 실제 일본의 지금 지방의 관광의 감소로 많은 영향도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28일 날 이 규제 조치는 실행을 하되 한국 배제 실행을 하되 품목을 늘리는 것이 일본 지금 경기 현황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바람직할 것인지 특히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게 강경한 조치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강행하기도 쉽지 않는 좀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매운동 얘기를 했는데 50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본 현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일본은 처음에 축소 보도를 했죠. 오히려 이것은 한국 정부나든지 관공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전국적인 좀 이런 불매운동 열의가 일본 사회에도 인터넷이라든지 SNS 통해서 많이 전달됐고 일본 정부도 이게 처음에 중앙정부는 무시를 했었는데 지방의 후쿠오카라든지 오사카 또는 홋카이도 여러 전 지역에 지금 불매운동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실질적으로 아마 한국의 강공 정치를 하더라도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제2의 불매운동일 것 같아요. 제2의 불매운동이요? 이게 아마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불매운동을 가장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먹힌다는 말이네요, 많이. 그렇죠. 아마 불매운동은 여러 의미에서 결국 그 한국을 하나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기반이 더 강화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도 물론 타격이 있고요. 그래서 강공 조치를 아마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건데 어떤 품목에 어떤 형태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취자들 글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영채 교수님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무역 제재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시는데 멋있었다고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송 출연해서 일본 사람들과 싸웠었습니까? 그것도 있고 일본의 지난번 무역 제재 8월 2일 규제 조치했을 때 예. 제가 요미우리 즉 일본 텔레비라든지 아하. 일본에 있는 외국인 특파원 협회에서 예. 자민당 의원하고 설전을 한 적이 있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아마 그것보다도 어제 저녁에 프라임 뉴스라고 하는 일본의 2시간 생방송 프로에서 네. 사토 마사이사 전 부대신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8.15 성명에 대해서 네. 폄하했던 이 부대신하고 어제 이 한국의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한 2시간 토론을 했는데 네. 아마 일본 내에서도 이 사토 마사이사 이 부차관의 반응을 보더라도 거의 이번 조치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한국이 아주 바보스러운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식으로 많이 폄하를 했는데 네. 저희들은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꼭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일본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일체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는 필요하지만 한국을 배제 조치해서 원상 회복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했었죠.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이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본 현지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지, 만약 이 장기화가 된다면 아베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미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어제 이 부분은 일본 국민들도 많은 좀 반응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텔레비는 다 속보였고 제가 만난 오늘 하루 내 많은 사람들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는데 네. 아마 이게 이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 예를 들면 아베 수상이 미국 일본도만의 정책을 하고 한국은 여러 형태로 외교를 바꿔가고 있는데 일본은 전혀 아베 수상은 미국 추종지만을 해온 결과 결국 한국과의 관계와 함께 외교가 파탄한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 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의 일본의 불안감은 하나는 아베 수상의 외교에 대한 네. 파탄의 어떤 마이너스 점도 되는 측면이 있지만 네. 또 한 가지는 일본 우익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또 강공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익 결집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28일 조치 이후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아베 수상의 이 행방이 좀 보일 것 같고 일본도 조금은 신중 모드가 네. 좀 된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네, 여기까지 미일 관계를 네,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3부에서 영화 주전장 감독 미키 대작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FM 94.5MHz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변호사 박지윤입니다. 3부에서는요.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감독 미키 대작기 씨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볼 겁니다. 이분 일본계 미국인이고요. 이번 영화에서 일본 정부를 움직이는 진짜 힘, 일본 해이의 정체를 파헤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갈등의 주 전쟁터가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왜 그럴지 이분의 설명을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이 만든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주전장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어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인물들의 주장이 마치 전쟁터처럼 오가는 영화
주전장의 미키 데자키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how are you? 감독님 만나 뵙게 돼서 Very nice 반갑습니다. to see you today. Thank you for having me. 한 달여 만에 한국에 다시 오셨는데요. 다시 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I came back to see you. 네. 자, 영화 주전장 정말 지금 관심이 뜨거운데요.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 관객이 드물게 3만 명을 넘었어요. 혹시 이런 흥행을 예상했는지 궁금합니다. No, I didn't. I didn't really expect this much attention on the film.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정말 쏟아진 관심에 저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이 기쁘고 또 보람이 됩니다. 혹시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나요? Yeah, it was actually very popular. 일본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 저도 놀랐는데요. 일본에서 사실 금기시되던 토픽을 다루는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나? 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불분명한 어떤 질문에 대한 정리가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좀 줄 수 있는 좀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 무역 보복 조치를 내린 점, 이게 아마 영화 흥행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 혹시 아베 총리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It's difficult to say thank you to Prime Minister Abe, but 네, 제가 아베 총리께 감사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저를 도와주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성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대해서 무역 금지 조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여튼 저를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영화 관련해서 일본 내 반응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영화 개봉 이후에 인터뷰에 응한 극우 인사들로부터 고소 협박도 받으셨다고 들었고요. 또 정치인 말고 일반적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I would say that the ordinary Japanese people really 시민들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극우 쪽의 주장들,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다른 쪽의 어떤 정보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분들도 굉장히 일본 정부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도 놀라고 있고요. 특히나 아베 총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요? Yeah, I guess 네, 이 영화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일본계 미국인이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선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내용들은 왜 극우파가 이런 사실을 일본의 어떤 집단 기억에서 지우고자 하는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계 미국인이 아마 감독님 본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Yes, that's right. 주전장, 이 주요 전쟁터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전쟁터로 인식하게 된 계기 궁금합니다. Actually, 사실 주전장이라는 것은 일본 극우파들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주전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요 전쟁터, 주전장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이 미국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려놓으면 세계 여론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로비를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And that's why they lobby passionately for that purpose. Yeah, I think that's correct. But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 극우파들의 중요한 목적은 어떤 일본의 세계가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그리고 세계 여론이 일치하는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는 그러한 자기들의 역사관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도 똑같은 세계 역사관을 가져야지만 일관성이 보존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청년들이 영어를 하는 경우 이들이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찾아보거나 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한 사실이 그 찾아본 내용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세계 속에서나 아니면 일본에서나 옳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일본 극우파가 미국 어떤 현장에 가서 로비를 하는 게 영화에 담겨 있나요, 지금? Yes, there's a couple of scenes. 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극우파가 미국에 가서 그런 목적을 가진 이벤트 행사를 열고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영화 보면 30명 넘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특히 일본의 극우 세력들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궁금하고요. 또 인터뷰를 직접 하셨는데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Well, it's not just the comfort women issue. It's also the Nanking massacre and other atrocities. 네, 단순히 영화는 위안부만 다룬 것이 아니라 뭐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잔혹한 사건들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우파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했다라는 건데요. 일본은 명예를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싸운 것이 전쟁을 했다면 그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 세계를 뭐 정복하거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안부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그리고 핫토픽이 된 이유는 한국의 액티비스트 그룹들이 굉장히 역사를 기억하고 또 일본의 그런 압박을 주는 활동들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필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자, 취재 과정에서 일본 회의를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 회의 정체가 뭡니까? Basically, it's a group of politicians. 니폰 가이기는 정치인, 언론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기업인 등등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요. 헌법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를 다시 한번 천황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전쟁 전에 일본의 이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도 그렇고 일본 내각에 많은 사람이 이 조직 일본 회의의 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제국주의로 회기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게 또 일본 회의인데 이런 일본 회의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Well, my main concern, I think, is that Japan can fall back into a kind of fascist state. And the people not knowing the true history will fight.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본이 파쇼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역사의 진실을 잘 모르고 뭔가의 명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사실 일본의 가장 부합하는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그 청년들이 가장 가난한 지역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고 군인이 되고 그리고 군을 나와서 PTSD를 겪는다든지 그 여파로 또 자살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걱정은 일본 회의 때문에 일본이 군국주의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일본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특히 젊은 이들은 역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히 일본의 근대사라든지 현대사 관련해서. So a lot of them don't know much about modern contemporary history. For one, it's not written in the textbooks regarding. 그들은 사실 그 역사를 잘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안부나 난징 학살에 대한 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실려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결국 영화 속에 이 극우 인사들이 등장하는데 몇 명이 쏘갔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었어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지 궁금해요. We're actually just in the beginning stages of the lawsuit right now. 지금 이제 소송 초기 상태고요.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장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 인터뷰한 게 영화로 공개될 것이다라고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네.
미국은 왜 이 문제에 개입을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Yeah, so I think that America wants Korea and Japan to be the allies. 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늘 동맹국으로 두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에 대한 사죄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한 해결안을 전혀 손에 쥐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 극우 시각하고 똑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주장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다 이런 건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t's very similar to the Japanese right-wing arguments. Of course, there were people who were prostitutes who became 그 관점이 극우들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부분인데요. 물론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 매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적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매춘부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위안부를 모집을 할 때 그 사람들 말고도 더 많은 여성들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인 매춘 행위였다라는 것은 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So it's pretty well known that a lot of the Japanese women who became comfort women were. 잘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은 그 일본 여성들이 이제 매춘부 일을 했던 일본 여성들이 위안부로 갔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가 이들이 다 고갈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위안부들이 생겨났고 이분들은 애초에 매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댄소 도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일본 군의관의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그분이 100명의 위안부 후보자들을 검사를 했는데 20명은 일본 매춘부였고 80명은 한국 소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제작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위안부의 진실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Well, I mean, it's a very complicated issue, and that's why the film. 네, 이슈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큐멘터리가 2시간이나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뉘앙스들은 뭐가 옳다 그르다의 흑백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제 국제법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위안부들이 강압에 의해서 모집이 됐고 또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성적 노예라는 말씀이네요. 네. 자, 감독님이 이제 고 김학순 할머니 인터뷰를 영화 엔딩으로 했는데 아마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처음 증언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 어떤가요? So, there's actually two scenes where the former comfort women are in the film kind of speaking. 네, 전 위안부 할머니의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두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과 영화의 끝입니다. 그랬던 것은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강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영화를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이슈를 다루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조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2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의견들을 다루고 있지만 영화 시작이 목소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끝에도 이 문제의 끝에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주전장을 이제 기획 제작한 감독인데요. 아베 정부의 무역 제재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불매 운동, 또 위안부 시위 이런 건 어떻게 봅니까? 궁금합니다.
Yeah, I think it's a really great thing that the Korean people have taken action in showing.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국민들은 스스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충분히 잘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어떤 그러니까 피플 파워, 피플 국민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영감을 준다라고나 할까요? 굉장히 훌륭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I would also say though, I am a little concerned that. 근데 이제 굳이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런 움직임이 일본에 대한 증오, 반감으로 전체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아베 총리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구별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정부가 하는 것들이 일본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궁금해요. 영화를 직접 만드셨는데 일본이 과거사에 사죄하는 날 혹시 올까요? 안 올까요? Or it's a history done for Korea. That day may come.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요. 그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본 여론이 조성이 돼서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라라는 압박이 가해져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제 영화가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Actually, Germany was not so apologetic.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이 지금 사죄를 잘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독일 청년들이 정부에 사죄를 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쳤던 결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 압박이 있어야 되고 정부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본에서도 벌어져야 하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것이 일본에서는 역사를 지우기 위한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은 사실을 잘 모릅니다. 네. 자, 끝으로 한국 관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Your last comment to the Korean viewers? Well, for people who've seen the film,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e film, and for people who haven't seen the film. 네, 영화를 보신 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화를 보실 때 좀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Thank you very much. 영화 주전장의 감독 미키 대작기였습니다. 통역에는요 변주경 국제회의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영화 김복동 OST 윤미래의 꽃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4부 연예 뉴스로 다시 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를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 하실 텐아시아
김하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로 알려진 구혜선, 안재현 부부, 안구 커플이죠. 네.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 이게 가장 큰 이번 주 이슈였어요. 두 사람의 불화 언제부터 왜 이렇게 생긴 건가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고, 그리고 또 좀 피로하신 대중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네, 지난 18일 날,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구혜선 씨가 먼저 SNS를 통해서, 남편인 안재현 씨와 불화가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글과 더불어서 안재현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네. 캡처해서 사진에 올리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구혜선 씨의 주장은 안재현 씨가 마음이 변해서 이제 이혼 위기에 놓였고, 자신은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안재현 씨는 반면 며칠 있다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더 이상 그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두 사람 같은 소속사였잖아요. 원래 안재현 씨가 소속사에 있다가 네. 구혜선 씨 뒤늦게 참여를 한 형식이었는데. 네, 결혼 후에. 그렇죠. 네. 이번 일에 소속사가 개입되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개입이라는 표현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는 스타이다 보니까 소속사에서는 어떤 향후 그 행보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네. 아마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혜선 씨가 또 하나의 폭로를 했는데 네. 안재현 씨가 소속사 대표와 자신의 험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뒷담화 뭐 이런 거겠죠. 네. 험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쟁점이 좀 흐려졌는데요. 예. 소속사 대표의 입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근데 불화를 겪고 있는데 이혼 관련해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네, 전혀 다르죠. 조금 다르죠. 네. 이혼하고 뭐 결혼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네.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우선 구혜선 씨는 지금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안재현 씨가 마음이 변했고 그리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전화하는 걸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집에도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은. 별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구혜선 씨는 별거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고 안재현 씨가 연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따로 당분간은 나가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재현 씨의 입장은 별거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이 좀 많이 다른데 네. 이혼 협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좀 달라요. 양측 주장을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합의금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우선 안재현 씨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네. 구혜선 씨가 이혼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결혼 당시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어떤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안재현 씨와의 결혼 생활 중에 구혜선 씨가 가사 노동을 한 부분에 대한 돈을 달라고 노동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뭐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건지 위자료 청구를 한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금액을 좀 달라는 게 구혜선 씨 입장이네요. 네, 노동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재현 씨는 그 부분은 다 지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바로 구혜선 씨가 또 반박을 했는데요. 예. 구혜선 씨는 그 재단에 기부한 그 금액을 구혜선 씨가 모두 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할 때 낸 비용이기 때문에 반반씩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반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3년 동안 결혼 생활 3년 동안 구혜선 씨가 100% 가사 노동을 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3년치의 노동비를 달라고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꼼꼼하네요. 재산 분할한다면 뭐 절반이 요새 받는 게 가정부 일반적인 통례긴 한데 자 오피스텔 무단 침입 이거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안재현 씨는 갈등을 좁히지 못해서 별거를 하기로 협의를 해서 밖에 나가 살기로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구혜선 씨는 연기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나가 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 오피스텔에 갈
그런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안재현 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구혜선 씨로 인해서 많이 놀랬고 다시 한번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별거가 확실하다면 그리고 네. 별거 기간이 꽤 길다면 주거권이나 사생활이 정립됐다고 보거든요. 좀 짧기 때문에 가택 침입, 무단 침입은 되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일단은 하여튼 이것까지 공방이 되네요. 네. 두 사람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인꼬 부부로 유명했었는데 지금 진흙탕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2015년에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운명적으로 예. 만났어요. 이 드라마 제작 발표에 제가 갔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남다른 소식이었는데 저한테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결혼 후에 또 결혼 신혼생활의 모습을 또 TV를 통해서 굉장히 잘 맞아요. 보여줬기 보여줬죠.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들이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안재현 씨 이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구혜선 씨가 섹시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구혜선 씨의 주장인데요. 예. 안재현 씨에게 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섹시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좀 더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때문에. 성희롱 수준 발언 아닌가 이 정도면?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장난이라고 해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안재현 씨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네. 사실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감히 어떻게 섹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지 참 그렇긴 한데. 자, 일각에서는 이런 또 구혜선 씨의 대화 내용 공개 자체가 이 공개하는 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저도 궁금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그 앞뒤 내용이 다 잘린 상태로 이런 경우에는 안재현 씨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명예훼손 진짜 성립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된 만큼 합의 이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재판상 이혼으로 가나?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폭로전이 될 것도 예상을 못한 지금 상태이고, 예.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도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다가 또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그렇죠.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네. 특히 이 부부 방송에서 신혼생활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은 추억은 아니에요. 네. 기록 같아요, 기록이 네. 돼버리겠네, 앞으로. 구혜선 씨도, 이혼한다면. 네, 네. 구혜선 씨도 사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그런 우려를 좀 밝히기도 했어요. 미자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죠. 네, 예.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이게 우리의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했군요. 네. 또 안재현 씨 입장에서는 뭐, 사랑꾼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래 되면 뭐 광고도 끊길 거고 네. 예능 프로그램도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네, 지금 현재 광고 모델 중인 화장품 브랜드는 광고 모델 계약이 끝났고요. 아무래도 네. 그 사랑꾼 이미지 때문에 모델을 발탁을 한 거라 브랜드 측에서는 더 이상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출연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도 시청자들이 지금 하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에이핑크 오하영 씨의 솔로 데뷔 쇼케이스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에이핑크 좋아하시나요?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저희 딸이요. 저는 조금 좋아합니다. 네, 에이핑크 정말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은 그룹인데요. 에이핑크의 막내 오하영 씨가 데뷔 8년 만에 처음으로 솔로 음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지켜봤어요. 그 정은지 씨 있잖아요. 네. 연기도 잘하던 사투리 연기를 했던 네. 이 솔로 가수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내가 그 뒤를 잇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오하영 씨도 정은지 씨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언니가 솔로 가수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이 이제 솔로 가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앞길을 잘 닦아준 덕분이다. 이렇게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게 에이핑크가 지금 데뷔 9년 차죠? 네. 9년이면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팀워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팀워크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요. 팀워크가 안 좋아도 막
억지로 참고할 수는 있긴 하는데. 억지로 참는 게 7년까지 이제 표준 계약서상 7년까지여서 맞아요, 7년 맞아요. 징크스라는 말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에이핑크는 재계약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에이핑크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더 팀워크가 좋아서 이번에 오하영 씨가 솔로 음반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도 멤버들이 차례로 방문을 하면서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첫 솔로 타이틀곡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Don't Make Me Laugh라는 곡인데요. 날 웃지 말게 해라? 네, 웃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클래식 팝 장르예요.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지금 계절에 딱 듣기 좋은 흥겨운 댄스곡입니다. 조금 이미지 자체가 좀 청순하고 귀엽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에이핑크 활동할 때 좀 차별점이 있나요? 지금 솔로 활동도? 말씀하신 대로 에이핑크 데뷔할 때 16살이었어요. 오하영 씨가. 그런데 지금 25살 정도 숙녀가 됐으니까 좀 더 여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풋풋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이제 솔로 가수로서 도약하는 시기가 왔구나 생각했고요. 이제 좀 지켜보면 실력도 점점 나아질 것 같아요. 네. 김하진 기자 또 이번 주에 또 다시 딴 곳도 다녀왔다면서요. 많이 다니십니다. 네, 빅히트의 회사 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야, 빅히트.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저 그거는 압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방시혁 대표가 빅히트의 회사 설명회를 열고 이제 앞으로 빅히트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아니 굳이 방향을 안 설명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상당히 많잖아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네,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방시혁 대표에 따르면 올해 지금 상반기 실적만 2,001억 원을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대박. 네, 영업이익만 391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연간 매출을 지금 뛰어넘은 상태여서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은 마음에 설명회를 연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보니까 방탄소년단 게임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봤어요. 드라마 이런 기획까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방탄 BTS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방시혁 대표의 그런 음악 철학이기도 한데요. 게임 산업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웹툰, 영화, 소설 그리고 인형 사업까지 하면서 점점 방탄소년단의 음악 산업을 점점 넓혀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팬들의 기대 반응도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아미라 그러죠. 아미 반응 어땠어요? 아무래도 2020년을 목표로 방탄소년단 드라마도 제작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는 소식에 지금 아미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죠. 지난 월드 투어 이후에는 방탄소년단 소식이 조금 뜸해요. 휴가 기간입니까 지금? 네, 방탄소년단 지금 장기 휴가 기간이고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또 열심히 할 수 있죠. 네, 2013년에 데뷔해서 지금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10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드 투어 콘서트가 또 있기 때문에 10월 전에는 이제 슬슬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새는 진짜 예전에는 가수들 또 아이돌 그룹이 노래 내놓고 한번 쉬고 이렇게 이랬었는데 지금 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좀 휴식한 거는 가요계의 신선한 자극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제 길게 보고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으로 음악 산업도 좀 발전을 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10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공연으로 돌아온다.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짧게 영화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또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 제작 보고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9월 25일에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작품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화는 인천 상륙작전에 좀 가려진 장사리 상륙작전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균 나이 17세, 훈련 기간은 단 2주밖에 안 되는 소년병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의 놀라운 점은 메간 폭스가 출연했대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분이 또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또 영화 홍보도 한다면서요? 네, 제작 발표회 그 기간에 맞춰서 내한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영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경택 감독이고 김영민 배우, 네. 김인권, 김성철. 와, 이 정도면 뭐 믿고 볼 만한 배우들 같은데 네. 기대가 좀 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봉오동 전투도 굉장히 그렇죠. 잘 됐잖아요. 인기가 그리고 있었죠. 이 영화 작품도 그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그리고 메간 폭스도 그렇고 꼭 알아야 되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관객들도 기다리고 있고 또 보시면 확실히 마음에 크게 남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네, 언제 개봉합니까? 9월 영화? 25일에 개봉됩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죠. 새로 네, 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 제 친구 김숙 얘기 나와서 맞아요.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요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텐 아시아의 김하진 기자와 우리 연애할까요? 함께 했습니다. 자, 이동영 작가가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저는 스페셜 DJ 변호사 박준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저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